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흔한 질환입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하고요. 합병증의 위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병이 오래수록 우리 몸 곳곳에 여러 위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도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증상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죠. 그만큼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이 강조되는데요. 당뇨병이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전신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손발에 변화가 생기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역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지적이 됩니다.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너무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내분비내과의 박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요, 알고 보면 당뇨병이 참 무섭다는 말을 하잖아요. 합병증의 위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이 높은 고혈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좋은 혈당 강화제가 많이 개발되면서 고혈당으로 사망하는 사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대신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는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혈관 질환, 폐렴입니다. 심근경색증이나 네.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이고요.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과 비교해서 암의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또한 감염의 위험도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제 코비드-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는데 네. 코비드-19에 의한 주요 사망 원인의 주요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혈액투석이나 콩팥 이식 등과 같은 신대체호흡법을 받아야 하는 말기 콩팥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도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실명이나 하지절단 같은 것들의 가장 흔한 원인도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이 있으면 일반인과 비교해서 짧게는 6년, 많게는 16년 정도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다양한 질병에 의한 사망 위험이나 장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당뇨병 합병증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뇨병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데도 당뇨병이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요즘 1분 간격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당뇨병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불편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혹 사용해 보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혈당의 변화의 폭이 달라집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달리 일정 범위 내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만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더라도 혈당 조절 범위를 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혈당 조절의 변동폭이 이제 크거나 네. 혈당 조절 범위를 자주 넘어서는 경우 이로 인해 이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합병증이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당뇨병을 치료받는 경우에 혈당 조절 범위를 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네. 당뇨병 약제를 꾸준히 잘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뇨병 약제를 복용하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혈당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만 생활 습관이 잘못되더라도 혈당 조절 범위를 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혈당이라는 게 조금만 방심하면 수치가 오르나 보죠?
예, 당뇨병 환자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당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밀가루 음식 등을 먹는 경우에 혈당이 빠르게 상승이 되고 혈당 조절 범위를 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살펴보면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따라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가 정도가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항상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이렇게 서로 말씀하기도 하던데요. 합병증의 위험은 그럼 1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걸까요?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당뇨병을 진단받기 수년 전부터 몸에 이상이 발생을 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진단받기 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대혈관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당뇨병을 진단받으면서 당뇨병 망막병증이나 당뇨병 콩팥병증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을 같이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당뇨병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함께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혈당 조절 상태나 가족력 등에 따라서 당뇨병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당뇨병과 동반된 고혈압, 이상지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을 잘 치료받지 않으면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10년 이전이라도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 조절을 잘하고 당뇨병 관리를 매우 잘한다면 당뇨병 유병 기간이 30년이 넘어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환자 중에도 실제로 30년 이상 된 당뇨병 환자들이 있는데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환자들은 아직도 합병증 없이 병을 잘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합병증의 하나로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지적이 되던데요. 이게 어떤 상태인 건가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신경 내에 축적이 되면서 신경 기능이 손상되고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고혈당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신경의 손상을 악화시켜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여러 신경을 침범할 수 있는데 특히 흔한 형태는 말초, 특히 발이나 손의 끝부분에 감각신경의 손상을 유발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말초신경병증이 가장 흔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고혈당에 노출이 되면서 신경이 손상된다는 건데 증상의 정도나 강도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양쪽 발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요. 밤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의 강도는 다양한데요. 심한 경우에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증상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발에 통증이 발생해서 추운 겨울에도 발을 이불 밖으로 빼고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면 부족 등으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히 관찰이 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제 택배기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말초신경병증이 너무 심하니까 일상에서의 업무를 하지 못해서 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더 악화되면 또 감각신경이 소실이 돼서 발이라든지 이런 발 등에서 통증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발에 상처가 생겨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상처를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상처를 방치하다가 악화돼서 당뇨발이 돼서 하지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발에 의한 하지 절단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증상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발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어떤 표현을 하세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발에 이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일부 환자들은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이 자기의 불편한 감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뭐로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감각을 호소해서 이불 등에 발이 쓸리는 경우에 심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을 만한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군요. 그럼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주신 말초신경병증뿐 아니라 또 자율신경병증도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우리 몸의 이제 내부 장기에 분포하는 신경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네.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자율신경병증입니다. 네. 주로는 이제 심장, 위, 방광에 잘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위에 침범할 경우에는 이제 섭취한 음식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심한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네. 방광에 침범할 경우에는 방광에 소변이 차도 소변을 보고 싶다는 요일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손상되거나 방광염이나 요로감염 같은 감염의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심장에 침범할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거나 심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기립성 저혈압도 올 수 있고 배뇨 이상도 증상일 수 있고 땀 분비에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뇨병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네, 많은 이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네. 손과 발의 저림 증상이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주치의한테 잘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니 네. 저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네. 이제 판단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기나 중추신경에도 침범할 수 있고 네. 침범되는 장기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꺼풀이 한쪽 처진다든지 네. 갑자기 눈이 한쪽으로 사시가 된다든지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뇨병 환자들은 몸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우선 당뇨병을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증상의 특징을 보면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이 돌연사의 위험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이게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이 이제 심장에 발생을 하면 네. 심장이 이제 늘어난 이완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피를 짜준 수축 기능이 이제 저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심근이 이렇게 커지는 비대소견이 발생을 해서 심부전의 발생 위험이 매우 많이 높아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증상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요. 네. 또 심장에 이제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근경색증 같은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돌연사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만큼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을 확인하는 검사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침범하는 신경병증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진단하는 표준 방법은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신경전도 검사라는 거는 청취자분들도 잘 들어보지 네. 못한 단어이실 텐데 네. 여러 개의 바늘을 이제 몸에 신경이 지나가는 군데에 찔러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네. 환자가 검사를 받는 동안 이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시설이 갖춰진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네. 검사를 받는데 제한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전도 검사만큼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을 간편하게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라든지 네. 진동자 검사, 모노필라멘트 검사,
발목 반사 검사 등을 우리가 시행을 해서 네. 이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감당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율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핵이약 그 물질을 묻혀가지고 그것이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위 배출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방광 기능 검사, 그다음에 아까 땀이 잘 안 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한 기능 검사라든지 기립성 저혈압 검사, 그리고 뭐 심박수 변화 검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불편한 질환일 것 같은데요. 특히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감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당뇨발로 인한 절단의 위험도 있다는 거죠? 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약화돼서 감각신경의 기능이 퇴화되면 발등에서 통증을 포함한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당뇨 환자가 발에 상처가 발생을 해도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상처가 생긴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상처가 더 깊숙이 침투해서 뼈까지 침투하게 되면 당뇨발이 돼서 우리가 하지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발 발생에 중요한 위험 인자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 정도가 심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저녁에 발을 씻은 후에 우리가 어떤 이물질이 묻든 피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이 묻었을 때 잘 보일 수 있는 흰색 수건을 발로 이제 수건으로 이제 발을 닦아서 확인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통해서 본인의 발바닥을 확인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발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혈당 관리나 대사 이상의 위험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텐데요. 그럼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는 완치라기보다는 조절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잘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를 차지하는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잘 하더라도 발생을 해버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잘 호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특히 말초신경병증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여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덜 주도록 하면서 혈당 조절을 통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들을 막는 것이 현실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럼 혈당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식습관을 비롯해서 고혈당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예방이기도 하고 치료법이 되겠네요. 예,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의 다른 합병증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치료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혈당 조절과 그다음에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주로 손발에 대한 증상을 짚어주셨는데요. 발가락,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발 전체로 이어지는 건가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손보다는 이제 발에서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생을 하거나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점점 우리 몸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악화되면 우리가 양말을 신거나 장갑을 끼웠을 때 범위까지 침범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낮보다는 밤에 심하게 나타나고 한쪽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상이 보통 말씀하셨듯이 밤에 또 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응급실에 가거나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물도 있을까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약물 치료는 대부분 이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증상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들은 주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증상을 조절하거나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이 이제 원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또 당뇨병인 분들이 밤에 자꾸 자다 깨거나 통증이 생기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발의 통증이나 이상 감각으로 밤에 자주 깬다고 하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예방이 최선이고요. 특히 전당뇨의 단계에서부터 당뇨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럼 전당뇨의 단계부터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일부 우리가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쓰는 약물들 중에서 당뇨병을 예방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 효과가 또 입증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당뇨병 예방 목적으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예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식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그래서 과체중이라든지 비만, 이 동반된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은 네. 본인이 현재 몸무게에서 식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5% 정도만 감량을 하더라도 혈당이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네. 정상 체중인 사람들도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음식들의 섭취를 좀 줄인다고 하면 혈당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식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혈당 관리를 위해서 약도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10년 이상 되면서 관리가 일상이 된 분들은요, 나름의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약을 먹어서 혈당이 조절되는 건데 혈당이 떨어지면 의사에게 말하지 않고 약을 줄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당뇨병 관리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는 이제 환자 스스로 전문가가 돼서 식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네. 인슐린 치료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매우 잘 받은 경우에 네. 본인의 식사와 혈당을 고려해서 인슐린 주사 용량을 조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본인 임의로 주치의와 상관없이 약을 줄이거나 거꾸로 늘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군요. 늘리는 행동은 오히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네. 혈당 변동성이 증가되면서 당뇨병의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주치의와 항상 잘 상의하면서 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약을 잘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한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 합병증 가운데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 내시경 결과로 역류성 식도염 소견을 받은 분들 있으시죠? 식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다른 건가 생각도 하실 텐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식도염 하게 되면 우리 식도에 생긴 모든 염증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원인에 따라서는 어떤 감염이나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식도염이 생기는데요.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 하게 되면은 이제 위의 내용물, 특히 이제 위산이 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서 생기는 병인데, 네. 위산은 굉장히 그 산도가 강하고, 점막을 잘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 위점막은 위산이 있어도 나름대로 위점막을 보호하는 점막이 기능이 있지만은, 네. 식도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위산에 노출됐을 때 이제 손상되기 쉬운 부위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대부분 식도염의 원인을 차지하겠고, 네. 우리가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식도염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어떤 캔디다라는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정상적인 이제 건강한 분보다는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흔히 생기는 건 아니고, 네.
또 약물에 의한 식도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약물들이 또 우리가 약을 드시고 충분히 이제 물을 드셔야 되는데 충분히 물을 드시지 않고 이제 약이 식도에 남아 있다든지 네. 아니면 약을 드시고 바로 뭐 누워 계신다든지 그러면서 약물이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줘서 또 약물에 의한 식도염도 종종 생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지인이 이런 적이 있어요. 잔기침을 좀 하고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고 해서 이비인후과도 가고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결국 역류성 식도염이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제일 흔한 증상은 식도의 증상, 그러니까 식도하게 되면 우리 목에서 이제 위까지 지나가는 네. 또 가슴 중앙부, 이제 오른쪽 부위에 이제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좀 뭐 쓰린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뭐가 좀 걸리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부위가 이러한 가슴이나 명치 쪽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다. 또 뭐 가래가 끼는 것 같다. 아니면 자꾸 목을 하고 목을 청소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귀까지도 좀 아픈 것 같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 입구, 후두를 자극하게 되면 자꾸 이제 잔기침,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염증이 심하면 또 목소리 변화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으로도 그 역류성 후두염 내지는 역류성 인후두염도 상당히 좀 증상을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긴 해도 위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역류성 식도염 진단이 어려운가요? 네, 참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증상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진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위 내시경을 해서 직접적으로 식도를 들여다봐서 네. 식도에 손상, 염증이 있는지 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지만, 네. 문제는 내시경상에서 식도가 멀쩡해 보이는데도 식도염이 실제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네, 또 염증이 심해 보여도 별로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다, 통증이 없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증상도 다양할 수가 있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내시경으로는 멀쩡한데 네. 증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물론 이제 약물을 먼저 줘서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고도 우리가 거꾸로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높겠다 진단할 수 있지만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식도 산도 검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아주 얇은 관을 이제 코를 통해서 식도에 삽입해서 하루 내지 뭐 길게는 3, 4일 정도 식도 내에 네. 산도를 이제 계속 꾸준히 측정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각 식도의 위치별로 위산이 어느 정도 역류하는지, 그러니까 산도, pH 값이 이 4 이하로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증상을 느낄 때 이렇게 증상을 느낀 시간을 같이 표시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위산이 역류했을 때 증상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좀 더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네. 또 때로는 또 위산 자체보다는 그 역류 자체, 그러니까 위산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우리 뭐 담즙이라든지 네. 이 내용물이 또 역류하는지 그런 역류 자체를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네.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자극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음식의 어떤 종류, 식도에 염증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음식의 종류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카페인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또 뭐 맵고 좀 뜨거운 음식 이런 것들이 안 좋겠고 네. 술도 알코올 성분도 점막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네. 또 이제 흡연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흡연 연기가 기도를 통해서 폐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또 우리가 타액, 침과 섞여서 또 식도에도 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식도염 위험이 또 높아질 수가 있겠고 네. 또 역류를 잘 일으키는 식습관 아무래도 좀 과식하게 되면 그만큼 역류가 잘 되겠고 네. 또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또 누워 있을 때 중력이 약해지니까 또 잘 역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복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위가 압력을 받으면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또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네. 또 아니면은 배를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었다든지 이러한 압력이 올라가는 것도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극을 주는 음식이 우선 문제가 되고 또 역류를 잘 일으키게 하는 식습관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야식을 즐기는 습관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식도염 있으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제 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드시고 또 바로 눕는 습관도 문제가 되겠고, 네. 또 야식을 하시는 종류에 따라서는 또 좀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을 포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지방 성분은 좀 소화시켜서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위 정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역류도 잘 되기 쉬웠기 때문에 야식만 줄이셔도 역류성 식도염을 상당히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식사 후에 바로 눕는 버릇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은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가 역류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식도 괄약근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평상시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눕는 자세라든지 또 음식물이 많이 차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따리를 쌀 때 많이 내용물을 싸게 되면 그만큼 입구가 헐거워지듯이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 이제 그런 괄약근 자체도 약해지기 때문에 네, 식사 후 눕는 습관도 식도염을 잘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증상 앞서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목 감기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증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호소하시나요? 네, 진짜 다양한데요. 네. 가슴의 흉통 같은 경우에도 막 타는 것 같이 뭐 아프다, 쓰리다 이런 분도 있고 답답하다, 뭔가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뭔가 좀 기분 나쁜 불쾌감이 있는데 혹시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실 때 또 감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심장 질환이 좀 사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협심증에 의한 흉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이제 힘든 일을 할 때 좀 계단을 올랐다든지 뛰었다든지 또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감정적으로 흥분했다든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슴이 좀 뻐근하게 조이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 운동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식도염보다는 이제 협심증을 이제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또 까다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식도염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런 협심증이 있는 분들이 또 식도염을 또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둘 다 증상이 있어서 또 이런 증상을 잘 호소하기 어려우신 분은 또 뭐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힘든 일 할 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가슴 불편함 가만히 있을 때 흉통이 있으면 심장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평상시 위험 요인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러한 심장 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식도염 증상을 호소하실 때는 물론 이제 식도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협심증 위험성은 없는지 감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서 식도염이 참 증상이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겠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도의 어떤 불편감이 아니라 목의 불편감, 만성 기침이라든지 목에 자꾸 뭔가 걸린 것 같고 기침이 나오고 잔기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비인후과 질환 또 심장 질환과 혼동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감별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인 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은 이제 내시경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 손상 정도를 우리가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서 이제 살짝 뭐 좀 갈라지고 까져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좀 길게 좀 이런 손상 부위가 크고 긴지 여러 개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도 손상의 정도를 내시경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봐도 굉장히 그런 궤양이나 뭐 출혈이라든지 패인 손상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도염이 있으면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일치하는데 간혹 이제 좀 만성화되고 좀 감각이 무디신 분들은 굉장히 상처가 큰데도 별로 그렇게 뭐 통증이 없다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르고 또 방치하고 지내시게 되면 계속 식도염이 진행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평상시 위험 요인 생활습관 관리도 하시면서 정기적인 우리가 위암 검진 같은 것들 할 때도 식도 쪽도 한번 같이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발해식도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발해식도는 뭔가요? 네, 발해식도 하게 되면 그 식도의 점막이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평평상피라고 하는 세포로 덮여 있는데 자꾸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점막이 손상됐다가 다시 재생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편평상피가 손상되면 다시 편평상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보다 위산에 좀 자극에 저항하기 위해서 다른 세포로 원주상피라는 것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주상피로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해식도 이렇게 부르게 되고 실제로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약간 하얗게 되어 있는 식도 점막의 편평상피가 발해식도가 있는 부분은 빨갛게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상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변형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발해식도 자체는 원주상피가 뭐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발해식도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나중에 그 식도암이 발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이제 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발해식도가 있다고 다 식도암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지만 발해식도가 있는 분들은 의사의 권고에 따른 주기에 맞춰서 검진을 받으시고 또 이것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특히 발암 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또 식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개선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이 되면 약물이 처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위산에 의한 식도 손상이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물을 우선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식도 점막 상처를 조금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식도 점막을 보호제 같은 약물들을 좀 추가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고 또 위장 운동이 좀 떨어져서 위 정체 시간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 운동 촉진제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을 복용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보통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빠르게는 뭐 1, 2주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걸 느끼는 분도 있지만 네. 좀 상처가 좀 깊고 이런 분들은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보통 4주 내지 8주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개인의 상태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용량이나 기간은 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네, 일단 이제 증상이 좀 소실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내시경적인 검사로 이제 손상된 점막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 이런 것들을 뭐 해볼 수는 있겠는데, 네. 심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수가 있겠고, 네. 산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검사지만 이제 코로 관을 꽂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증상 소실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를 해도 재발 위험은 있습니까? 자꾸 생긴다는 말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식도염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장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네. 식도염이 잘 안 낫는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됐다가 네. 다시 또 이제 증상이 재발하는 것을 잘 안 낫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치료의 반응은 좋지만 재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고, 네. 또 한 2, 3년 전에 이제 치료를 받았다가 또 다시 증상이 재발돼서 오시는 분들도 2, 3년 전에 치료받았다는 것을 좀 잘 기억을 못 하시고, 네. 새로운 증상처럼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 찾아보면 또 예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동일한 치료를 받았던 기록도 있는 분들도 있어서, 네. 치료가 잘 돼도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이제 필수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은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 중인 분들도 그렇고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지켜야 하는 생활습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선 그 흡연은 뭐 식도염뿐만 아니라 뭐 식도에 암을 잘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식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장기에 암을 일으키거나 또 혈관에도 동맥경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술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한두 잔의 술 정도는 괜찮다고 했지만 네. 이제 심혈관계 질환 면에서는 약간 이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네. 소화기암 특히 이제 식도암에 대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식도암의 위험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안 드시는 분들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알코올을 특히 더 제한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카페인,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여쭤보면 확실히 커피를 먹고 나면 이러한 식도염 증상, 가슴 쓰림 같은 증상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뭐 나는 커피를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여쭤보면 또 어떤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든지 또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이런 것들도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또 한꺼번에 아무래도 과식하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되겠고 적당량을 드셔야 되는데 필요하면 좀 나눠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고 네. 물론 이제 식사 후에는 적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눕지 말고 앉거나 서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네. 뭐 가벼운 활동 같은 것들도 눕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다만 이제 너무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이나 꽉 조이는 옷을 입고 활동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금연, 금주, 또 생활습관 관리, 특히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루노 마스의 Talking to the Moon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